저번 저번 주에 이제 포획 장치 등의 이제 포획 장치 그런 것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뭐 그런 거 얘기했는데요. 이제 요걸 좀 시작하기 전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교수님 같이 뭐 이게 완전하게 이해하고서 뭐 이렇게 설명하고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좋은데 그렇게는 못하고요.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그냥 이 문장들이 이제 좀 이거를 설명하는구나 하면서 발췌한 부분, 그런 부분을 이제 저번 시간과 같이 좀 읽는 부분으로 이렇게 하고요. 이제 부족한 부분은 이제 제가 또 설명을 하지만은 우리 교수님이 이제 보충 설명해 주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제 요번 장은 이제 13장인데요. 명제 12 포획입니다. 포획은 어떤 교환, 노동, 토지, 화폐, 폭력 등 다양한 개념을 통합하여서 포획 장치를 이론화하는 어떤 고밀도의 철학, 경제, 정치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여기서 한계, 문턱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포획 이전의 구조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책에 있는 문장을 보면은요. 따라서 당연히 이 점을 넘어서게 되면 이전까지 배치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에서 바로 앞의 것. 페널티엄이라고 합니다. 페널티엄. 그러니까 문턱 바로 전 어떤 것이 배치가 되기 바로 전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페널티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한계와 문턱을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한계는 필연적인 재계를 어떤 가리키는 페널티엠을 표시하며 문턱을 불가피하게 불가피하게 된 변경을 가리키는 마지막의 것을 지칭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계를 넘어서면은 이제 문턱인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재밌는 문장이 있어갖고서 이제 이것도 썼는데요. 이는 어떤 기업이라도 알고 있는 경제의 기본 상식으로서 모든 기업은 일단 일정한 경계를 넘어서면 구조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한계를 설정해 두고 있다. 한계 효용설은 이러한 페널티엠의 메커니즘의 주기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그 개념을 간략하게 챗GPT가 요약해 준 걸 보면요. 한계, 뭐 여기서는 극한 또는 최후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배치가 지속되기 위한 마지막 지점. 그러니까 어떤 배치가 있으면 그 배치를 지속하는 마지막 지점인 거고요. 여기 끝에서 두 번째 요소라고 하는데 끝에서 첫 번째 요소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문턱은 배치가 불가능해지는 전환 지점. 그러니까는 이전의 배치가 이제 변하는 그 전환 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구조는 한계 효용성을 어떤 경제학 개념을 이제 재개념화하면서 일상적으로 이 책에서는 이제 우리가 술을 마실 때 마지막 한 잔 또는 어떤 이제 뭐 부부 싸움 할 때 예를 들어서 싸움할 때 마지막 한마디 이제 이에 또 사랑에서는 마지막 사랑 등에서도 적용된다고 했는데요. 이 하나를 이제 인용한 거 보면은 이와 마찬가지로 부부싸움이라는 배치에서도 마지막 한마디라는 것이 있다. 처음부터 두 사람 모두 다툼을 유리하게 끝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마지막 한마디를 말하기 위해서 목소리의 크기와 강도를 조절한다. 이제 어떤 한계를 이제 예로 이제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흐름이 어떤 배치의 구성을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흐름에서 한계는 어떤 극한 대상을 어떤 도달하기에 어떤 직전의 경계라고 하면 그 직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문턱은 넘으면 배치가 붕괴되는 그 전환점이고 여기서 이제 포획장치라 합니다. 포획장치는 국가, 어떤 자본, 언어, 가족 등이 이 지점을 포획해서 국가 이제
포획 통제 장치로 이게 전환된다는 겁니다. 이 포획 장치가. 그래서 들레지와 가타리는 한계와 문턱, 마지막들이야말로 주체의 배치, 관계의 구성, 욕망의 흐름이 작동하는 방식을 말해주는 어떤 구조적 단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계와 문턱이라는 것이요. 다음으로 이제 축척. 이제 이진경은 이제 스톡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이제 축척의 등장과 포획 배치라는 말인데요. 문턱은 한계의 후,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후에 온다. 이 문턱은 가상의 교환이 아무런 이익도 가져다 주지 않는 순간을 가리킨다. 바로 이 순간부터 축적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축적의 시작이라는 건요, 이 문턱에서 이제 축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 조금 더 이렇게 교환과 축적에 대해서 이제 말을 인용한 걸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물론 이 순간 이전에도 교환용 창고, 각별히 교환을 위해 마련해둔 창고가 있을 수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의 어떤 축척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환은 축척의 선 존재를 이제 전제하지 않으며 그저 일정한 어떤 유연성만을 이제 전제할 뿐이라는 겁니다. 교환이라는 거는,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건 아직 축척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적은 일단 양측 모두에게 교환이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 때, 따라서 더 이상 바람직한 것이 아닐 때만 그때 축척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교환이 된다는 거는 뭔가 물물 교환, 예를 들어서요, 뭔가 서로 이제 그 이익이 없는 상태를 교환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축척 자체는 어떤 새로운 유형의 배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척이라는 것은 단순한 저장이 아니라 배치의 변환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원시적 배치는 반복적, 이제 시간적, 시계열적이지만은 어떤 반면 축척은 공간적, 동시적 배치를 요구하며 이때 비교와 전유가 핵심 작동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비교와 전유는 뒤에서 뭐 지대나 노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용한 이제 그 문구를 보면요, 추상적 모델에 따라 생각해 볼 때 지대는 동시에 경작이 되는 상이한 용토들 또는 동일한 용토들 위에서 연속적인 경작들이 비교될 때 이때 비로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지대가 유일한 포획 장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외에도 노동을 이제 상관물로 갖고 있는데, 이 노동은 인간의 활동을 비교와 어떤 노동의 어떤 독점적 전유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지대와 이윤 위에도 세 번째 포획 장치로서 세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요, 이제 마르크스의 어떤 파생된 어떤 삼위일체 정식을 여기서 이제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크게는 토지, 노동, 화폐가 있는데요. 토지, 여기는 영토와는 구별되는 게입니다. 토지들 간의 어떤 직접적인 비교는 차익지대가 발생하고, 이는 소작농들끼리 어떤 이제 발생하는 거고요. 이제 토지의 어떤 독점적 전유, 이거는 절대 지대가 이제 지대가 발생하는 거고요. 이때 절대농이 나타나는 겁니다. 노동은 어떤 단순한 행동과는 구별되는데 활동들 간의 어떤 직접적 비교, 노동이 발생하는 거고, 이러한 노동의 어떤 독점적 전유는 잉여노동,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이런 걸 갖다가 전유하는 것입니다. 화폐는 어떤 단순한 교환이 아닙니다. 상품의 교환, 이게 아니라 화폐는 교환되는 물건들 간의 어떤 비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상품이 있는 것이죠. 어떤 비교 수단의 어떤 독점적 수단은, 저희 전유는 이제 이때 화폐가 발생하고, 여기서는 이제 은행가들, 여기서 뭐 국가나 은행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세 가지 각각의 포획 장치들에 대해서 어떤 지금 위에 비교하는 비교하는 작동, 전유하는 작동을 이제 설명을 했고요. 밑에 보면은 이처럼 수렴되는 세 가지 양태의 하나하나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조작, 즉 집적 비교와 독점적 전유가 바로 포획 장치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항상 비교는 전유를 전제한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좀 어려운 말인데요. 제가 이해하지 못한 건데 포획 장치의 기호학적 작동 해갖고서요. 국가 또는 포획 장치에 의해 개시되는 것은 원시적 기호계를 덕코드화하는 어떤 전체적인 기호론이라고 하는데요. 어, 뭐 예전에 고대 국가에서 뭐 근대 국가로 넘어오면서 계속 덕코드화해 갖고 어떤 전체적인 기호론을 기호론이라는 건지 여기까지는 이해는 못했습니다. 근데 포획은 단순한 약탈이 아닌 기호적 구조와 연결된다고 하고요. 여기서 초코드화, 뭐 법, 법비 초코드인가요? 원시적 기호계의 계열들을 집합들로 어떤 이제 초코드화를 통해서 치환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는 표현의 이교화이자 기계적 문의 지배. 우리 앞에서 얘기한 건데 어떤 흰 벽, 그 안에 이제 그 흰 벽에 검은 구멍들과 연결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채찌피한테도 정확하게 이제 물어보지도 못했고, 요 정도로만 이렇게 답을 주더라고요. 기호라고 여기서 이 책에서 나오면은 예, 언어라고 생각하면 돼. 언어. 저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게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해서 뭐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게 그 언어라는 게 이제 기호를 매개로 해서 그 상징적으로 뭐를 그러니까 사물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기호를 통해서 전달을 하잖아. 우리가 말하는 거,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기호를 이용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간접적인 상징 표현 수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호가. 그러니까 물건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화폐라는 것도 일종의 그게 어, 기호 역할을 하거든. 화폐도. 그렇잖아. 이게 물건 가치를 대변해 주잖아, 걔가. 그러니까 여기서 어, 포획 장치라고 하는 게 아까 뭐 세금도 포획 장치고 지대 땅값을 내는 것도 포획 장치고 그다음에 노동 그러니까 마르크스 그 뭐 자본론에서 얘기하듯이 그 자본가와 노동자 일하는 사람들 간의 그 임금을 매개로 해서 두 사람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잖아. 그리고 지주와 소장농 간의 에, 그 포획은 저기 지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 그다음에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간의 포획은 화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의미 전달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그 왕이 저기 부하들한테 어떤 명령을 내리면 부하들이 따라서 일을 하잖아. 그게 일종의 그것도 포획이거든. 음, 지배하는 거거든. 그럴 때 언어를 이용할 거 아니야. 말로 뭐 문서로다가 이렇게 그 명령문을 하다라든가 아니면은 그 면전에서 그냥 뭐 소리 질러 가지고 명령을 하든가 이게 다 기호거든. 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포획 장치 중에 하나가 그 기호로도 작동을 한다는 거지. 기호로도. 그러면 이제 언어라고 생각하면 돼. 언어, 여기서 언어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그 기호라는 것이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조직에서는 규정, 법 이런 그렇지. 그 이제 성문법이 다 문자로 돼 있잖아. 예, 기호로. 그게
왕이 자기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그 규칙을 갖다가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국가라는 장치가 작동하려면은 그런 기호가 필요한 거지. 그 말로, 언어로, 문자로 이렇게 표기를 상징적으로 해놓고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 다스린다는 게 벌써 이게 포획이잖아. 그래서 기호가 작동을 한다는 거야. 포악장치 안에서는. 그러니까 위에 얘기했던 임금지대 뭐 이런 저기 화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기호라고 할 수 있어. 넓은 의미에서는. 꼭 우리가 쓰는 문자, 숫자 뭐 이런 것만 기호가 아니고 어,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한 수단은 다 기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넓은 의미에서는 지금 드는 생각이 이 기호라는 것이 다 포획 장치라는 것이네요. 포획장치에서 기호가 작동을 한다는 거지.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야. 아까 뭐 비교를 한다, 뭐 전유를 한다 이러는 것도 결국은 그 안에 의지가 거기 숨어 있는 거거든.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A 공장에서 일 안 하고 B 공장에서 일하겠다는 거는 A 공장이 임금을 더 주거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야 노동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지대를 낼 때도 마찬가지로 어, 땅이 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있을 때 내가 거기를 빌려서 쓰고 1년에 얼마씩 지대를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그 옆에 있는 땅하고 비교할 거라고. 그러면 여기가 땅도 비옥하고 가격도 자기한테 맞다. 그럴 경우에는 그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지대를 내고 그 땅을 이용해서 뭘 생산 활동을 하겠지? 이런 게 다, 그러면 이제 그 지주 입장에서는 소작인을 포획하는 거지. 다 그게 거래 계약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전부 다. 여기 위에 노동도 그렇고, 어, 그리고 이제 국가 간에도 포획이 일어날 수 있겠지. 작은 나라를 갖다 그 점령을 해가지고 자기네 땅으로 복속을 시켜버리면은 그것도 일종의 포획이잖아. 그럴 때도 무슨 저기 뭐야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면은 포기 항복 문서를 쓸 거 아니야. 그 기호지 뭐. 그런 걸 통해서 이게 덧코드화하고 어 여기 뭐야 초코드화하고 한다는 게 그런 얘기지 뭐.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규칙이나 룰 이런 게 이게 이제 하나의 코드잖아. 계획만 갖고 있는. 근데 그거보다 더 센 놈이 갖고 있는 또 코드가 있다고. 그러면 둘이 그 만나가지고 이제 뭐 전쟁을 하든 싸움을 하든 해가지고 포획이 돼버리면 그러면 오버컴이 되는 거지. 그 더 씌워버리는 거야. 그 초코드를 시키는 거야. 그 작은 힘없는 사람이 코드가 없어지면서 그 힘 센 놈의 코드로 덮어 씌우는 거지. 그 자본가와 노동자도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잖아. 자본가가 마르크스에서는 다 세지, 힘이. 네. 그 자본가의 코드로 노동자의 코드를 씌운다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거거든. 그 기업에서 저기, 일하는 사람들, 피고용인들은 개인 코드가 있겠지. 자기가 원하는 그 삶의 규칙도 있고 자기 삶의 원칙도 있고. 그게 코드인데, 그거는 일단 고용 계약을 이루어지는 순간, 그거는 숨겨놔야 돼. 그렇잖아. 그걸 고용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갖고 있는 코드를 따라야 되는 거지. 그게 오버커밍이야. 오버코딩. 여기 그 초코도화라는 게. 그래서 힘센 놈이 포획하는 거예요. 힘 약한 놈이 포획 당하는 거고. 거기에는 다 기호가 작동을 한다는 거지. 그런. 그러니까 무언에 묻게든
그 명시적인 계약 서류든 그런 거가 기여거든. 그게 메시지를 다 서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교수님, 그러면 위기화 이런 말도 그런 거잖아. 이게 위기화라는 게 위가 있고 밑이 있다는 얘기잖아. 예. 그러니까 그 사람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힘센 쪽이 유리한 쪽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보면은 강요하는 거예요. 이 약한 쪽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교수님, 예? 이제 이 포획이라는 여기서의 단어는 의미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책에서 이제 되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becoming. 예, 그러니까 이 포획이 이제 그 국가 장치든 조직이든 이제 어떠한 그 외부의 것 이제 뭐 무슨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학교 말하면 규정 이런 것들을 갖다가 포획하잖아요. 예. 이런 포획이 이제 포획을 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아까 이제 배치 이제 전환 이제 문턱을 넘어서는 때 이런 음. 것들이 이제 문턱을 넘어서는 게 배치를 하는 것이 되기가 되는 것입니까? 대기도 되는 거. 그죠? 일환이지, 그게. 대기의 일환이지. 이제 바뀔 거 아니야. 포획이 예. 되면. 그 피포획되는, 포획이 되는 그 개체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기업에 취업을 하면 나는 그 회사 직원이 되는 거지. 포획됐으니까. 다음은 이제 베르나르 스미트의 어떤 포획 모델을 여기서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스미트는 비교와 전유라는 조작을 설명하는 포획 장치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해서요. 이제 A 집합, 이제 아직 전유되거나 비교되지 않는 공유 흐름에서 B 집합, 그러니까 공유 흐름은 요인들로 어떤 분배됨에 따라 이 요인들 사이에 배분되면서 이때 비로소 나눠진다 해갖고 이 비집합을 이제 예를 가장 큰 예로 명목임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나 이제 명목임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명목임금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을 통해서 비대시 그러니까는 실질 임금을 받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실질적인 재화를 이제 구매하는 거죠. 이제 요 B와 B 다시의 어떤 차이 있는 걸 갖다가 이제 뒤에서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실질적인 명목임금과 이제 실질임금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획이라고 이제 한 이제 예를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수는 비교도 전유도 또는 또 구매 판매도 전제하지 않으며 이것은 오히려 넥섬 유형의 조작에 가깝다. 이 넥섬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포획하고 이제 매듭 이제 연결 이제 구속하고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합 A와 집합 B 배분된 집합과 공유 집합 간에는 오직 동등성밖에 없다. 이처럼 어떤 배분된 집합을 명목 임금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이래하여 임금은 공유 집합 전체의 표현의 어떤 형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잉여노동 또는 잉여 생산을 구성하는 이러한 차이 또는 과잉을 포획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요 차이에 대해서 이제 포획이라는 것이 발생한다고 이제 베르나르 스미트가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획은 두 집합, 즉 집합 B와 집합 대시 B 대시 간의 어떤 영향의 차이를 표현한다. 결국 신비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포획의 메커니즘은 처음부터 포획이 실현되는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집합 A와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사이에는 이미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획이.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어, 포획은 요 밑에 보면요. 포획은 단지 잉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실현되기 전의 가능성 자체를 차단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잉여 생산이 생긴 뒤에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생산 이전 단계에 이미 이러한 어떤 손실이 구조화된다는 것입니다. 포획이 있다는 겁니다. 또 들레즈는 국가의 폭력, 국가의 폭력의 특수성, 국가의 폭력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 때문에 국가의 폭력은 아주 특수한 성격을 갖게 된다. 언제나 이미 다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폭력이 어디에서 유래하는지를 확인하기는 아주 어렵다. 생산 양식에서 유래한다는 말로는 너무 불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폭력을 사용하기 이전에 이미 실현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어떤 본원적 추적 개념을 좀 확장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르크스의 본원적 추측은 어떤 국가 폭력의 경제적 구현이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그 전 이제 마르크스가 이제 얘기할 때 엔클로저, 뭐 식민지 수탈, 강제 노동과 노예제, 우리가 이제 자본론에서 이제 미국의 노예제나 이런 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와 관련해 바로 이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즉 반드시 국가를 경유하는 폭력이 있는데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선행하고 본원적 축척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바로 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자체를 가능하게 해주는 폭력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본주의, 이제 계속 말하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 자본주의에는 이미 폭력이 내재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재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 폭력은 포획 대상, 약간 노동자나 토지, 세금 등을 창조하는 폭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는 전쟁, 범죄, 원시적 타격 폭력과는 구별되는 합법적 구조 폭력이라는 겁니다. 국가 폭력이. 국가는 폭력이 독점자가 아니라 폭력의 존재를 어떤 선취하는 장치, 그러니까 이미 선취한 장치라는 것이고요. 국가 장치로. 그래서 폭력의 어떤 정통적인 개념이 전쟁, 범죄, 물리적 타격, 그러니까 외적이라는 것이라면 이 국가의 폭력은 들레즈와 카타리는 구조 자체가 폭력이라는 것이고요. 생산 이전에 대상, 어떤 우리가 토지, 노동, 화폐 이런 것들을 포획하여 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 또는 법의 폭력, 합법적 폭력, 이런 것들이 다 국가의 폭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국가의 폭력 이거에 대해서 기존에는 국가의 폭력이라는 말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국가라는 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이제 좀 생각하게 한 이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법의 폭력과 국가의 폭력은 언제나 원시인들과의 어떤 폭력과는 반대로 폭력이 현실로 행산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폭력이 그러니까 당연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가의 폭력은 근원적인 것, 단순히 자연현상이라고 어떤 즉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국가가 이제 어떤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자들, 즉 원시인들, 그러니까 유목민들에 대해서 휘두르기 때문에 국가는 이러한 폭력에 이제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이 이미 이러한 폭력을 당연하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라는 체제가 우리가 본 유목민들 이거에 대해서 폭력을 그러니까 이제 포획하기 위해서 이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당연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좀 뭐 윤리적인 거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일단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의 폭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근원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가라는 장치 자체가, 그러니까 국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이미 그 안에 폭력성이 여러 가지가 내재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에서도 그게 많이 드러났잖아. 국가라고 하는 거로 인해서 국민들이 겪어야 되는 어떤 불편, 의무, 이게 다 사실은 폭력적인 거지. 그러니까 군대 가야 돼. 우리나라는 병역제도라고 하는 게 일종의 포획 장치거든. 그거에 의해서 한국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무조건 다 군대 가야 된다. 일종의 그 폭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금 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소득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니 내가 내 돈 고생 고생 일해가지고 월급 받는데 왜 내가 세금을 내야 돼?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거든.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그런 헌법 소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대. 나는 소득세 안 나겠다고. 근데 미국 헌법에는 소득세가 명시가 안 돼 있다네. 어, 유일하게. 그러니까 어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니 내가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데 왜 세금을 내야 돼? 그렇잖아. 개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에 너는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납세의 의무, 뭐 병역의 의무, 교육의 의무, 뭐 이런 그 헌법에 이렇게 우리 명시가 돼 있잖아. 네. 그 사실 의무라고 해놓은 것 자체가 다 폭력인 거야. 근데 그거를 아무도 폭력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지. 그냥 당연한 것. 원래부터 나는 국민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주민등록번호 부여받는 순간 나는 이 나라 국민이고 그런 의무를 다 짊어져야 되고 그 폭력을 다 받아들이는 거지. 그 얘기하는 거지. 이제 그 국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 부분도 이제 많이 좀 디테일하게 엄청 국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 이제 명제 13 국가와 국가 형태들 해서요. 국가의 기원, 전개, 탈코드와 자본주의 공리계의 형성까지를 어떤 다룬 어떤 복합적인 곳이 이제 장입니다. 먼저 이제 고대 국가의 기원, 이제 고대 국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척고도화와 포획 장치. 이제 앞에서도 계속 이제 고대 국가, 근대 국가. 이게 그 근대 국가 전에 뭐 농노제, 뭐 이제 봉건제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걸 갖다가 이제 설명 좀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이제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대 국가는 덕호도화를 행할 때는 어떤 반드시 어떤 동시에 이로부터 벗어나는 다량의 어떤 탈코드화된 흐름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이 탈코드화에 대해서 좀 더 들레즈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탈코드화는 각각의 흐름이 코드가 이해된, 해독된, 번역된, 동, 동화된, 제가 여기 동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흐름의 상태라 이제 그에 고유한 어떤 코드를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 탈코드화 된 상태가요. 단순하게 이 탈코드화 됐다는 거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뭐 해독되고 번역된 것이 어떤 코드에 해독되고 번역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흐름이 자체의 코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제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약간 단순한 이제 탈코드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미 코드화된 부족적 흐름을 초코드화하며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때 흐름들은 그러니까 노동, 화폐, 재산 이런 것들은 포획되지만 동시에 탈코드화된 흐름을 낳는다는 겁니다. 이 이제 여기서 탈코드화된 흐름을 이제 낳는데 이 사유재산의 기원은 제국 내부가 아니라 이제 어떤 배제된 외부자, 즉 자유노예와 같은 어떤 경계에 존재하는 자들부터 비롯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유재산의 기원을 이렇게 들레즈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제국 국가의 어떤 초코도화와 포획 장치를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챗GPT가 이제 요약한 걸 갖다 보면은요. 초코도화는 어떤 기존의 코드화된 흐름을 상위에서 통제하는 겁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법 같은 건요, 성문법. 포획 장치는 흐름을 가로채고 재분배하여 어떤 통치의 기제를 삼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흐름들을 가로채고 포획하는 거죠, 한마디로. 계속 똑같은 말로. 노예와 어떤 기계, 인간을 국가의 어떤 기능 부품처럼 조직화하는 기계적 노예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잉여 흡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군사 제도 및 어떤 관료제가 경제적 잉여를 흡수하는 수단으로서 들레즈는 잉여 흡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자율적 어떤 사적 소유나 생산 양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공공적이고 또 제도화된 흐름 안에서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두 번째, 잉여와 전쟁 기계, 어떤 동양과 서양의 어떤 분기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들레즈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요컨대 새로운 상황, 즉 서로 표리를 이루던지 아니면 상관왕이 되는 이처럼 새로운 상황 속에서 동방, 여기서는 아마 중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얘기 쪽, 동방에서는 덕코드화되는 동일한 흐름이 있었고 유럽에서는 어떤 탈코드화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에서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요, 국가는 전쟁 기계를 전유하면서 이익을 포획하고 조직화하는데, 동양은 관료제 중심이 어떤 초코도화해서 잉여를 국가가 완전히 이제 황제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통제를 한 거고요. 서양은 흐름이 탈코도화, 즉 야금업이나 상인 등 보다 자율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서양은 자본주의적 흐름을 이행하는데, 동양은 어떤 중앙 집권적 그런 어떤 체제를 지속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탈코도화의 출현과 흐름의 분산을 이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여기서 계속 똑같은 상태로 탈코도화라는 것은 흐름이 더 이상 이제 코드에 귀속되지 않고 넘쳐 흐르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노예라는 건 이제 노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는 고대 국가에서 배제된 자들이 잉여, 사적 재산, 무역이 어떤 기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동서양의 분기는 동양에서는 잉여를 국가가 통제했고, 그래서 초코도화를 왕권을 강화하듯이 강화한 거고요. 서양에서는 탈코도화가 더 발달되고 이러한 자율적인 흐름 속에서 자본주의의 어떤 기원을 제공했다고 이제 들레즈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공의 영역과 어떤 이제 계속 공공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동양의 어떤 이제 관료제 중심이나 이런 것들이요. 근데 사적 소유의 전환과 어떤 사회적 예속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장치가 새로운 임무, 즉 기존의 코드화된 흐름을 더 코드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체가 탈코드화된 흐름들이 어떤 접속을 조직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국가 임무라는 겁니다. 일단 조직하는 것, 일단 새로운 흐름을 계속 이제 만나고 이제 접속하고, 그래서 새로운 걸 갖다 조직하는 것이 이제 국가의 장치의 새로운 임무라는 것이고, 기후 체계는 이러한 식으로 이제 변화해 왔다는 겁니다. 이 모든 측면에서 제국적 기표의 어떤 기표에 의한 조작은 주체와 가정으로서 대체되어 왔다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예전에 고대 제국의 기계적 노예화는 어떤 사회적 예속 체계에 의해 이제 대체되는 이
어떤 사적 소유 이러한 부분 때문에요. 사회적 예속 체제에 의해 대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적 소유를 좀 더 보면은 이는 공동체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좀 어려운 말인데 공공의 어떤 체계에서 이게 미끄러져 나오는 어떤 잉여의 흐름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이 사적 소유라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 사적 소유에 이제 좀 아까도 얘기를 이제 했는데 기원이 이제 노예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이제 노예제나 그런 거에 시작됐다는 것이 이제 저는 아직도 이제 이해를 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보면요. 이로 인해 사회는 공적 기표의 지배, 즉 주체화와 인격적 종속의 구조로 이동하고 이 노예제, 이 노예제가 계약이라는 예전에는 노예제였는데 계약이라는 이 여기서는 계약이 어떤 주체 좀 더 뒤에 더 자세하게 주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주체는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 계약도 자기 자신이 하는 거고 자기 자신의 의지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이제 뭐 사적 개인적인 거죠. 이거는 순수하게 어떤 공적인 이제 조직의 조직과의 어떤 계약을 하면서 그런 계약이 순전하게 자기 의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이행이 발생한다. 이렇게 사적 소유. 그러니까 계약은 개인의 의지라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도 계약도 명쾌하게 노예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의 그 조선 시대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선비들, 고위 이제 사대부, 양반 이런 사람들은 국가의 복록을 받거든. 예. 그 사유라는 개념이 별로 없는 거지. 왜냐면 내가 국가의 일부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는 내가 먹고 살 길을 마련해 줘야 되니까 저기 땅 얼마 얼마는 네가 농사져라 아니면 거기서 일하는 저기 뭐야 노예들 종들이지 이런 사람들은 다 네 거다. 이렇게 그냥 다 나눠줬으니까는 굳이 내가 재산을 내 걸로 만들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게 공적 영역에서는 사유재산이라는 게 별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노예들 입장에서는 그 종들이지, 우리나라로 치면. 그 사람들은 죽어라고 뼈 빠지게 일을 하고 그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도 내게 없어. 그리고 맨날 먹고 살기 힘들어. 그리고 애를 낳아도 애들을 키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는 그 왜 영화에도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 내가 너 노비 문서를 불태워주고 저기 밭을 하나 줄 테니까는 너 뭐를 하나 포기해라. 네 딸을 내 숙청 들게 해라.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 그러면 딸을 팔아서 그 나머지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저기 개인 재산을 할당받아 가지고 내 땅을 만든다고. 그게 이제 사유제의 시작이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그 공적 영역에서는 사적 그 재산을 가질 사유재산을 가질 이유를 별로 못 찾는 거예요. 다 내 건데 뭐. 그죠? 공산주의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럼 교수님, 그러면 이 공적 이제 거기에 공적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노예제가 이제 그쪽 사적 소유를 갖는다는 거는 어떤 탈코드화해 갖고서 어떤 새로운 진짜로 대기가 되는 거네요. 그치 뭐 그 자기 그러니까 뭐야 위에서 복록으로 받은 토지나 땅, 뭐 재산 이런 거는 국가 재산의 일부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소득이 나오고 그러면 국가의 룰에 따라서 그 세금을 내든지 뭐 복록세를 1년에 얼마씩 바치든지 뭐 이래야 되겠지. 그 선비들은 다 그렇게 그 재산 그러니까 저기 뭐야 벼슬아치들은 그런 식으로 살았을 거라고. 근데 그런 국가 장치에 의한 코드를 따를 필요가 없는 거지. 사적 재산을 갖고 있는 노예는. 우리나라에도 그 노예가 관노가 있고 자유노예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관노는 그냥 노예야. 저기 거기 속해 있는 국가의 재산의 일부야, 그냥. 관노는 그렇고, 어, 이제 자유노예 같은 경우는 이제 가난해서, 음, 본인이, 계약 조건에 의해서 이제 자기가 종속당하는 그런 노예들, 음, 그런 게 있었잖아요. 있었지. 예,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보니까, 예, 사람들의 꿈은 그거라고. 내 땅을 고유의 갖는 거죠. 토지를, 예, 내 고유의 내 세전, 예. 토지를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어. 이 토지는 내 문서로 내가 소유한 거니까 이거는 내 거다. 이런 게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근데 이게, 근데 그때는 자본주의가 아니었잖아. 그때도. 그렇죠. 근데 자본주의는 그거를 공식화해 준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해방 이후에 사유재산을 다 인정을 해줬지. 그 전에는 다 군수, 뭐 면장 이런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저까지가 내 땅이요 하면 그게 그 사람들 따 토지였어 그때는. 근데 그 음, 사람들은 그걸 사유재산이라고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지금 이 글을 읽고 보면 음. 그냥 내가 관직을 하니까 나한테 주어진 재산이지 내 개인 땅이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역할이 끝나면은 또 거기를 떠나면, 근데 대대손손 이어가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장손들한테 물려주고 하는 게 그 집안에서 또 벼슬을 또 한다고. 그래서 그걸 유지를 하지. 네네. 근데 이제 완전 지금처럼 내가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적금 들어서 땅 사면 완전 개인 내 소유잖아, 그게. 내 사회적 지위나 이런 상관없이. 이게 사적 재산, 사유재산의 시작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 사유재산의 시작에 지금 노예제가 이제 계약이라는 그 이행이 발생됐다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 보면 음, 어쩌면 자본주의에서 노사관계, 계약관계까지도 음. 노예제도의 응용 아닌가요? 그거의 연장이라고 봐야 되겠지. 네. 자발적 노예가 된 거죠. 이참하네. 예,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또 그 안에서 주체라고 하는 그 선점을 먼저 했을 때 그, 그 안에 어쨌든 그 회사든 또 하나의 조직이든 먼저 코드화가 일어났을 때 선점 코드화가 고정 코드가 돼버려서 뒤에 오는 사람들은 계약 관계가 아니면 사실상 그것도 코드화라는 개념을 하니까 좀 해석이 되는데 그게 탈코드화라고 야 그렇게 해석하면은 회사 다니다가 자기가 특허를 내거나 그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탈코드화네. 내고 회사를 떠나서 자기가 창업을 해. 네, 전형적인 탈코도화지. 탈코드화네. 네, 야 재밌네요. 그러면 그 전에 회사에서 있었을 때 그 회사에서 뭐 그 일주일에 뭐 5일 근무하고 휴가는 뭐 1년에 무슨 2주일밖에 안 주고 이게 이제 그 회사의 코드였는데 음, 내가 창업한 데는 그게 되게 싫어서 새롭게 자기가 코드를 만들지. 그렇지. 우리 회사는 일주일에 4일만 일해도 되고 재택근무 해도 되고 그다음에 휴가는 한 달 써도 된다. 이런 식의 새로운 코드를 만들지. 네, 그게 잉여죠. 네, 음. 네, 네. 어, 다음은 이제 주체화와 사회적 예속의 등장. 좀 전에도 이제 이 주체화와 사회적 예속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주체화 이- 여기서의 주체화 이제 제가 이제 주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여기서의 주체화는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사회적 예속도 기존에는 노예에서 이제 사회적 예속의 상태, 그러니까 계약의 상태가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되는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체와 이제 접합, 접속, 전요 등의 작용은 탈코드화된 흐름이 이제 계속되고 나아가 끊임없이 벗어나려는 어떤 새로운 흐름을 생성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계속 이제 탈코드화가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이 장치들이 모성이 놓여 있다. 그래서요, 흐름들의 압력이 자본주의를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도 자본주의가 현실화되려면 탈코드화된 흐름이 어떤 전체적인 적분이 어떤 쌓이는 것이요. 그리고 선행하는 장치들을 능가하고 전도시킬 수 있는 일련의 어떤 전체화된 결합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규정하는 문제에 부딪히자 마르크스는 규정되지 않는 단 하나의 어떤 보편적 주체, 여기서 주체를 얘기합니다. 주체의 등장을 지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것이 모든 주체화 과정과 모든 활동을 무차별적으로 자본화한다고 이제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핵심이 주체라는 것이죠, 교수님. 내가 계약하고 뭐 이렇게 하는. 좀 더 가봐. 예. 이게 고대의 어떤 기계적 노예화는 근대에 이르러 사회적 예속으로 전환된다. 국가의 법은 더 이상 중심적 기표가 아니라 토픽적이고 국지적인 적용으로 작동한다. 사람은 더 이상 지배당하는 부품이 아니라 자기 책임 아래 스스로 복종하는 주체가 된다. 그래서 주체와 사회적 예속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요약한 문구를 보면요. 주체화는 개별 인간이 자율적 주체로 구성되는 과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예속된다는 것은 인간이 권리 주체로 자기 자신에게 책임지는 상태라는 겁니다. 어떤 계약을 하는 것도 자신의 의지고 이게 자유노동자라는 것이고요. 법과 계약이 변화해서 공공과 사적 혼합, 사유재산이 권리로 기능하고 있고요. 토픽적인 법, 이제 특정 국면과 맥락에서 적용되는 관계 법칙. 이게 토픽적인 법은 그러니까 완전하게 변하지 않는 법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전환에서 공공재와 사적 권리로의 이행이 국가의 어떤 새로운 기초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로는 이제 예전에는 공공의 영역이었는데 사적 소유가 됨으로써 그 사적 소유가 되는 것은 이 주체, 그러니까 주체 노동자가 어떤 주체적으로 계약이나 어떤 예속되지만 이제 어떤 조직에 예속되는 거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기초이지 않는가.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이제 그게 이해를 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예, 주체라는 개념이. 이 주체라고 하는 개념은 현대 철학에서도 상당히 난해한 주제 중에 하나거든. 네, 특히 여기에 왜 그 예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네, 네, 그 예속이라는 단어를 한번 잘 보라고. 영어로. subjection이잖아. subjection. 예, 예, 주체가 영어로 subject거든.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subject라는 말은 그걸 어근으로 분석을 해보면 sub는 밑이란 뜻이고 예, 아래. 예. 서브웨이가 지하철이잖아. 서브웨이가. 네, 서브가 밑이란 뜻이라고. 그리고 젝트는 던진다는 뜻이야. throw. 그러니까 스스로를 밑으로 던지는 게 이 서브젝트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주체화하면은 내가 주체임을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른 거를 다 지배하고 내 밑으로 다 밑으로 가라앉아. 뭐 이렇게 그 왜 연속 코미디에서 그 이름이 뭐더라? 군대 군복 입고 나와가지고 다 깔아 뭐 이런 뭐 유행어가 한번 있었잖아. 전부 그 내 밑으로 전부
그러니까 학번 낮은 애들, 군번 낮은 애들은 다 밑으로 깔아. 이렇게 옛날에 동작 그만 할 때. 동작 그만인가 그거에서 그 나오잖아. 그런 거를 사람들은 주체라고 생각을 하거든. 어, 근데 거꾸로라는 거야. 반대라는 거야. 와. 서브젝텀은 그 라틴어 어원에서도 내가 밑으로 기는 거야. 오, 이거 저기 기독교 신앙인데? 그 내가 이제 먼저 일치하는 건데? 낮은 데로 임하소서 뭐 예, 봉사하는 뭐 리더, 그러니까 서비스 리더 뭐 이런 네, 얘기들 나오잖아. 네. 그거하고도 이제 뭐 다 똑같진 않지만 이게 주체라고 하면은 내가 주인이 돼서 위에서 이렇게 막 군림하고 밑을 쫙 내려다보고 통제하는 거를 우린 주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속이 오히려 주체라는 거예요. 예속. 음, 그러니까 어디에 수그리고 들어감으로써 내가 드러나는 거. 그 뜻이에요. 예, 예. 이 사회적 예속이라는 게 결국은, 주체화야. 아, 주체화의 과정이 사회적 예속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적 노예화가, 그거는 음, 종속된, 강압적, 어쩔 수 없는 낮춤이었다면, 지금은 음. 아까 말한 대로 자발적 노예지만 음. 자발적으로 낮추어서 본인이 자기가 선택했을 주체라고 때는 하는 거야, 그게. 그 자발적 낮춤이 음. 그게 주체라는 얘기지. 주체화라는 거예요. 자발적 노예가 주체네, 그럼. 음. 야, 재밌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에 제가 이 주체라는 말을 이해할 때는 뭐 이제 뭐 주도적이다 뭐 그런 게 음. 일을 할 때 주도적으로 한다 뭐 네가 어떤 게 정확하게 이제 말을 알고 이제 한 건 아니지만 네 주체성을 가져라 막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비인의식을 가져라. 뭐 이게 다 예, 주체 예. 말에 근데, 대항된 말이었지. 예, 그 말이 잘못됐고, 아니, 잘못됐다기보다, 그렇게 저희가 가졌던 말을, 만약에 이제 교수님이 지금 이렇게 해석한 대로 하면은 또 결합이 딱 되는 게 이게 역시 항상 이 모든 이론에 그 양자 이론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진적 생성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가야 되거든. 내가 예속되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게 생성이 되잖아요. 그게 주체성이잖아요. 그게 그 안에서 만약에 내가 가만히 있고 내가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거죠. 저렇게 되게 되면. 예. 음. 기독교적으로도 이제 신앙 그 종교적인 것들 이쪽 들레즈는 미묘하게 해석을 하는데 기독교에서도 그 섬기고자 하면 뭐 그 성기를 받고자 하면 성기라고 했잖아요. 뭐 그렇게 그런 것처럼 그 실제 주체 리더십 우리가 뭐 상위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어 여기서 지금 바로 이어지는데. 서번트 리더십. 그러니까 리더가 서번트 되려면 리더십 그거구나. 맞네요. 어, 내가 리더가 되려면 그 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 하면은 주체의 대가잖아. 네. 네네, 그렇게 되려면 다른 사람을 떠받들어라. 맞아요. 그런 의미지. 그리고 이게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까지 확대를 하냐면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대상이 사람이잖아. 예. 음, 그러니까 주체를 얘기할 때는 다른 사람한테 밑으로 서비스 해줘라. 그래야 내가 주인이 된다. 이런 의미인데 음, 이거를 물질까지. 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객체라고 하잖아. 예. 음, 객체를 내가 주인으로서 인식하는 거를 주체라고 하거든. 음. 그렇지. 내 모델링 이론도 그렇게 만든 거야. 네네. 어, 근데 요즘에 나오는 그 신유물론, 음, 저번에 우리가 읽었던 뭐 존재의 지도라든가 뭐 사물의 대체, 우주니 뭐 이런 음, 책들, 그게 이제 신유물론 아니면 뭐 사변적 실제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책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야. 신유물론에서는
어, 사물들이 우리의 피조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음, 객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걔들도 주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는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주체고 거기에서 땅, 그다음에 씨앗 뭐 이렇게 자라는 그 채소, 동물, 식물들 뭐 내가 기르는 강아지 이런 것들이 다 객체로 우린 생각을 하거든. 근데 걔들 하나하나가 다 주체다. 그리고 내가 주체가 된다고 하는 것, 내가 주체라고 거 가서 농사도 짓고 걔한테 밥도 짓고 하는 거가 사실은 다 내가 밑으로 가는 거예요. 음, 내가 서브젝트 하는 거야. 밑에 가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나를 밑으로 음, 던지다 보니까 걔 음, 나를 주인처럼 인정해 주는 거지. 그래서 이 객체와 주체 간의 관계를 대등하게 보자는 게 신유물론이야. 어, 그러니까 미물처럼 생긴 파리 한 마리를 내가 잡아도 걔도 주체로서 내가 걔한테 양해를 구하고 잡는 거예요. 음, 그런 게 신유물론에서 주장이야. 그래야 자연이 보호되고 우리가 계속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기후 위기까지 그거를 확장을 해서 얘기를 해요. 그게 말하자면 객체의 보는, 어, 음, 보는 입장에서의 객체로 본 음, 체가 내가 주체화가 돼. 나 역시 객체였는데 내가 그치. 주체화가 될 때 내가 주체로서 객체에 다가가게 됐을 때 그 음, 객체가 또다시 주체가 되면 음, 그때 우리가 생성이 일어난다는 거와 같은 거죠. 맞아. 그 네. 얘기야. 양자이론이네요. 그럼 똑같. 음. 어, 어, 어. 그럼 우리가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둘이 만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사물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객체하고 주체가 만나기 전에는 아까 셋에서 뭐 집합이론으로다가 A가 있고 A 다시가 있고 B가 있고 B 다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성 되기의 철학의 원리는 뭐냐면 내가 A가 B가 되는 게 아니야. 음, 나는 A에서 A 다시가 되고 B는 음, B 다시가 되는 거야. 둘이 만나서. 음, 그게 되는 거예요. 음, 늑대가 되잖아? 늑대 되기 우리 앞에서 다뤘잖아. 예. 음, 내가 실제 늑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음, 그때 그의 어떤 성격이나 특성이나 그 늑대의 그 뭐 여러 가지 그 속성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음, 내가 실천해서 내가 그것처럼 하는 거예요. 실제 음, 내가 늑대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A가 B가 되는 게 아닌 거야. 나는 음. A 다시가 되는 거지. A 다시가 돼서 B로 그래서 어, A 다시는 B하고 거의 B로, 비슷해. B로 A 다시가 돼서 내가 B에 맞추어 주는 거죠. 그렇지. B에 그러면은 나는 맞는 주체가 되는 거야. 예전에는 그게 주체야. 예전에는 이건 수학적으로 말하면 A가 B가 되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교수님 얘기는 A가 A 프라임이 돼서 음, 그거 되는 충분 조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근데 전에는 우리가 주체가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A가. 그러니까 내가 예, 사람들이 예, 야, 나 좀 닮어. 나 예, 따라서 좀 해봐. 이렇게 해서 모범을 보이잖아. 다른 음, 사람들의 이렇게 내가 롤 모델이 되고 싶어서. 그럴 때 그 다른 타자들, 제3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될 수가 없어. 그러네요. 그렇잖아. 음, 늑대가 사람이 어떻게 늑대가 되겠어? 어떻게 사람이 여자가 되고 말이 안 되잖아. 음, 예. 근데 그게 되기라는 말은 음, A 프라임으로 거듭나는 바꿔서, 거야. 음, 거듭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주체가 되고 음, 했을 때 나는 A를 그러니까 음, B를 보고 이제 내가 그렇게 됐잖아. A 프라임이 됐잖아. 음, 그럼 B를 그 주체로 인정을 해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걔를 객체로 보고 음, 하면은 절대로 내가 그때 인정할 수 프라임으로 있지. 거듭나지 못해. 아, 네. 그러네. 예, 상호 네. 존중하고 인정을 주체로 각자 인정을 해줄 때 나는 음, 비로소 주체가 진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공감해, 공감. 예. 제자하고 스승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네,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결코 내가 학생들 마음을 이해 못해. 네, 맞아요. 예, 걔 입장이 돼서 나는 걔를 닮아서 음, 내가 A 프라임으로 바뀌면 그러면 음, 그 애는 나하고 공감해. 네, 맞아요. 예, 제자는 나를 진심으로 진짜 따르고 존경하는 그런 사이가 된다고. 음, 그러면 나는 제자가 된 거야. 음, 그렇잖아. 제자 되기가 되는 거 성공한 거예요. 네. 그때 나는 주체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단어가 맞네요. 그 제자 표현한 것처럼 비되기 위해서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음, 사실상 그 비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주체가 되는 거지. 그렇지. 거기서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어, 표현. 어. 예, 그걸 사실 깨달으면 예, 예. 사이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꺾어 누르고 통제하고 뭐, 음, 안 듣는다고 패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야, 서브젝텀이 돼야 돼, 서브젝트. 내가 그 객체의 그 어떻게 밑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떠받들 때 오히려 그 상대는 내가 주체라고 생각해. 음,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응? 아이와 자식 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네, 진짜 주체가 되려면 상대방을 주체로 인정을 하고 그걸 내가 닮아 대기가 돼야 돼. 아들 되기, 딸 되기, 내가 부인 되기 이런 식으로 내 삶의 태도를 바꾸면 그러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야, 사실은. 왜냐면 그 사람들이 나를 주체로 인정을 하잖아. 음, 그럴 때 진정한 인간관계도 형성되는 거거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음, 지금 보통 이제 대부분 음, 이제 좀 아까 했던 얘기랑 저희 유사한 얘기인데요. 음, 이제 지금 교수님 같이 이해하는 것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체라고 하면은 어떤 진짜 힘을 갖고 예를 음. 들어서 위에 이제 어떤 장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다루고 그러지 그 않습니까? 밑에다 복속시키고 군림하고 예, 이러면 예, 주체라고 착각을 하지. 예, 저기 우리 학교의 조직은 이렇다. 위기를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지. 저도 그거에 이제 언제 20년 넘게 근무하다 보니까 그거에 이제 그런구나. 이제 동감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음. 음, 그러면 이제 예속되는 거지. 예. 예속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그 뭐 우리 아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로 친다면은 윤석열이 같이 하면은 절대로 주체가 못 돼요. 왜냐면 음, 아무도 안 따르거든. 그 사람을 주체라고 인정을 아무도 안 해. 근데 오히려 거꾸로 이재명처럼 나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들한테 봉사하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거꾸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서브젝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브젝트를. 네. 여기에 그, 딱 교수님 말씀하신 그, 이게 서번트 리더십을 했을 때, 음, 이제 보통 이제 조직의 어떤 그 초반이나 이럴 때 이제 그 또 이제 단점이 예? 좀 음, 이제 뭐, 뭐 조직을 구성하는데 오래 걸린다, 뭐 결정이 뭐 지연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음, 기다려주는 방법 때문에. 그리고 음, 이제 전체 다수결에 다 신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아주 그 예민하게 예, 지금 들려주는 주체라는 단어를 갖고 음, 주체화를 모두를 시킨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음. 주체화를 시키면 그 문제는 사라지는 거죠, 사실은. 맞아요. 예. 모든 주체화가 아니고 그게 그 리더 자체만 주체화가 되고 내가 음, 아무리 한다고 해도 거기를 객체로 남겨놓는다면 이건 어렵죠. 그렇지만 맞아요. 예, 주체와 주체이면 이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죠. 네. 음, 그러면 서포트 리더십 안에서도 이 딜레지 이론을 가져가서 상대를 주체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노력이겠네요. 예, 맞아요. 예, 의식혁명이네. 예. 이게 실천하기 쉽지 않지. 네, 네.
네, 아니 저도 지금 계속 이제 음.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그렇게 돼야 되나? 나도 그렇게 돼야 되나? 하는 그 일부라도 한번 해봐. 그러면 희한하게 그렇게 되더라고. 될 것 같은데 우리 저기 음. 박 이사가 그거 하면 대박 칠 것 같은데. 아니, 우리는 그런 조직이죠. 아, 이미, 지금도? 이미, 뭐, 제가 위계를 잡는다고 위계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저는 계속 관계와 선택의 부분만 하는 거예요. 그, 같이 갈 건가, 아니면은 놓고 갈 건가, 뭐 이런 것만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연결할 때 연결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건 아닌데 하고 연결을 다시 할 것인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 되게 경직된 조직 같지만은 요즘 들어서 이제 위기가 오니까 이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안 되는 연결도 끝까지 연결해서 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닐 때는 또 바로 새로운 연결 찾고 또 끊고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시대의 철학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면은, 어, 사실 학교가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면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사실상 탈코더라고 표현한다면 학교가 제일 힘들어. 예, 이게 지금 제가 내일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오픈 액시스 엑스트라고 하는 책을 할 건데 그 책에도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엑시트가 지금 우리 사회의 그 노동 있잖아요. 우리 노동 구조가 우리 그 나라에 보통 학벌주의하고 평생 직장 그리고 저기 연공서열 제도 요 세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그걸로 구성됐는데 이것이 되게 벼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협업 작업할 때는 되게 좋은데 이것에 딱 사람이 갇히면 그게 이제 세 장에 갇히는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세 장에. 그, 내가 이제 20년 정도 이쪽 업에서 뭔가를 하고 사회에 나왔으면 사실 사회에서는 20년 정도의 경력이 있다는 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을 다른 곳에서 계속 스카우트 해 가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조직에서 되게 대단한 일을 했어도 그 사람이 사회에 나왔을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군지. 음, 이게 바로 폐쇄된 조직 안에서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아,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런 어떤 조직에서 계속 탈출을 하는데 뭐냐면, 뭐, 좀 학회 같은 데 가가지고 좋은 연결 관계를 갖고, 그래서 어리지만 학회나 이런 데 가면은 교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픈된 네트워크, 늘 가서 자기 발표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네트워크를 계속 키워가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좋은 평판을 계속 얻는 거죠. 좋은 평판을. 네트워크들, 이게 우리 이 조직 말고 외부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는 거죠. 걔 그 일에선 정말 잘해. 정말 그 친구 탁월해.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 평판을 얻고 있다면 만약 이 친구가 이 조직에서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역량을 아는 많은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고용하겠죠. 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는 실업급여나 아니면 노동법에 의거해가지고 이렇게 나의 어떤 사회 안정망을 만드는데 이런 안정망, 이 네트워크로 만드는 계속 연결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하고 계속 탈출해가지고 만드는 이런 연결 관계의 사회 안정망이 앞으로 시대는 더 중요하다. 관계에 의한 그 안정망이 중요하다는 거고.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평판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게 이렇게 링크드인이나 이런 걸로 전체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요. 그러면서 계속
그 탈출하죠. 자기 조직 바깥의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도 계속 갖고 그런 전문적인 어떤 것들을 계속 교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 조직만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렇게 우리 회사가 어려워졌어. 나 나와야 돼. 그러면 바로 서로 그 평판이나 이런 추천에 의해 가지고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지금 평판주의가 없단 말이에요. 추천해주는 것도 없고, 그런 평판 관리도 없어요. 사회적인 평판 관리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지금의 현 시대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들레즈 철학에, 우리나라가 아직 진짜 들레즈 철학의 초기도 못 온 것 같다. 지금 이미 외국은 이런 어떤 그 철학적 기반으로 이런 그 구조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없다. 지금, 어, 이게 지금 우리가 아직 들레즈에 그 공부하는 사람들 많지만 삶의 어떤 조직에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게 많은 거죠. 음, 예, 어, 그런 거죠. 사실은 어, 그 개인 삶에서도 리점형으로 살아야 돼. 예, 그러니까. 예, 네트워크를 많이 형성하고 예, 음, 그리고 그 늘 전쟁 기계처럼 이렇게 예, 탈주선을 타고 예, 그쵸. 예. 그런 게 그러니까 계속 대기가 돼야 되는 거지. 계속 예, 대기. 그죠. 새로운 내가. 예, 사실 그게 주체화 지금 얘기하는 예. 주체화의 그 지름길이에요. 어, 그게 또 사회 안전망이에요. 그 네트워크가 견고할수록 그 견고해지고 넓어지고 많아질수록 내가 그 안에서 내 생명을 다할 때까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내가 그 너무 사회 안전망이라고 했을 때는 실업급여나 그냥 노동법만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그런 것도 있구나라는 거를 이 책 좀 보면서 아예 그냥 실체가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회 안정망이란 말을 예, 맞네요. 그게 네, 만약에 어, 기업의 CEO나 뭐 네, 작은 조직의 이제 장들이 이걸 네, 똑같이 만약에 그거를 인지를 똑같이 한다면 음, 언제나 그 탈코드화가 네, 당연하고 네, 그게 내 안에서 내 주요한 인물들이 탈코드화를 할 수 있다는 건 다른 네, 쪽에서 볼 수 있다는 거니까 네, 그렇죠, 이게 그렇죠. 자연스럽게 다 열려 있으면 이게 네, 정말 사회망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그렇죠. 서로가 윈윈할 수 있지. 네, 그렇죠. 추천도 할 수 있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추천, 추천에 의해서 서로 알게 되고,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야? 그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추천도 한다는 거 아니야? 네, 자기 저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추천하면, 우리는 좋은 참모를 추천을 못 하잖아.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추천하고 추천받고 네, 여기서는 요만큼 잘 썼는데 저쪽에서 더 잘 네, 쓸 수 있으면 하고 네, 우리는 요 단계에서 또 더 잘 쓰는 사람도 추천받고 네, 맞아요. 근데 사회 그렇게, 전체가 커져 버리는 거지.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음. 그 변화된 어떤 네트워크망에서 그 사람을 우리 내 네트워크에 이렇게 연결해주는 중개자들이 있는 거죠, 중개자들. 그게 말씀대로 그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정보나 물건이나 이런 모든 분들이 이렇게 사회 상호 관계가 된다면은 전체 그 집단이 활성화된 그 사회는 커지죠. 네. 그러네요. 그래도, 사물도 마찬가지야. 네, 내가 그 사물을 그냥 막대하고 이렇게 그 하대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들고 그러면은 걔도 나한테 덤벼. 그렇죠.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걔를 주체로 인정을 해주고 그 하나의 개체 독립성을 갖다가 인정을 해줄 때 걔는 나를 주체로 인정을 해주면서 오히려 나한테 쓸모 있는 물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긴 해. 그 물건 생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 개체화 할 때 진짜 사물이라고 하는 죽어 있는 물건도 안 쓰고 오래 있어서 그냥 객체로 있고 정말 주체로서 써주지 못하면 쓰레기 되잖아. 그렇죠. 쓰레기가 되죠. 이게 쓰레기가 많이 쌓이면은 정말
그 생물이 덤비듯이 그 쓰레기가 덤벼 환경. 이 덤비지. 원리가 다 똑같네요. 예, 그게 요새 신유물론자들의 그런 책이 다 그런 얘기야. 음. 사물도 주체로 같이 동일선상에서 인정할 때 진정한 나를 그 사물들도 주체로 대접을 해준다는 거예요. 모든 주변을 살아있게 만드는 게 생성하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네. 글래지 철학의 핵심이 그거야. 예. 그거죠. 아, 그 박상호 박사님, 예, 거기 내가 5번 그 자본주의 형성 탈코화된 흐름 플러스 공리계라고 쓰는데 바로 위에 예, 중요한 전환해갖고 공공재에서 화살표 있잖아. 예, 예. 그게 상호관계라는 뜻 아니에요? 그거? 저도 그렇게 이해를, 네, 맞습니다. 아까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흐름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게 아, 서로 상호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네, 정조가 그러면 서로 그게 그게 그러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예, 같아서 예, 예, 예. 화살표가 한쪽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입니다. 양방향인 거죠. 네. 어, 제가 그 못 들었는데 토픽적 법 이게 뭐예요? 어, 여기서 이제 들레즈가 쓴 말인데요. 이제 보면은 이게 법이 제가 이해한 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완전하게 딱 고정되어 있는 법이 아니라 법도 이제 토픽적으로 약간 어떤 새로운 상황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문화혁명 시대면은 그 문화혁명 시대에 맞는 법 그런 맥락이 그런 것들에 대한 그때그때 따른 법이 이제 아, 토픽적 법이라고 이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조금 이렇게 그때 국가에 맞게 뭐 네네네, 이해했습니다. 에 맞게 이렇게 맥락에 맞게 법을 예예예예 한다는 거군요. 예, 예.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로마법만 대화 통한다. 주제는 토픽이라고 그러잖아. 대화 주제. 네, 그러니까 그때 주제나 맥락을 갖고 토픽을 그게 하죠. 이제 법을 만드는 거, 그렇게 만든 법, 그게 이제 토픽적 법이지. 아, 음, 네, 그럼 5번 자본주의 형성과 탈코드화된 흐름과 공리계입니다. 전 시간에도 이제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시 말해 자본주의는 탈코드화된 흐름을 위한 일반 공리계와 함께 형성된다 합니다. 자본주의는 자유노동, 우리가 뭐 자유모델 앞에는 뭐 자유모델 뭐 자유 이제 이제 노동자가 계약을 할 때 자유 이제 비교 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와 어떤 순수 자본의 결합으로 이제 탄생한다는데 흐름이 포획되지 않고 직접 교차하게 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체계가 공리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적 소유는 더 이상 사람과 사람의 의존 관계가 아니라 유일한 속박을 구성하는 하나의 주체의 독립성을 표현하게 된다. 이것을 사적 소유의 진화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를 보여준다. 즉 사적 소유는 이제 토지, 물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법 대신 권리 자체, 이 권리 자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탈영토화의 어떤 새로운 문턱, 그리고 자본이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권리가 될 때 권리의 역사적 양상 전체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해서요. 공리계는 초코도화와 다르게 계산 가능하고 유동적인 관계를 무매개로 이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 공리계, 그리고 자본주의 형성과 공리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표로 이제 정리한 걸 보면요. 공리계는 다양한 흐름을 무매개로 조직하는 계산 가능한 체계. 이제 이 계산이라는 거, 약간 어떠한 수치화하는 거죠. 다 수치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탈영토화. 자본은 토지나 전통 기반 없이도 이제 이동하며 재생산하는 것. 예. 그리고 사유재산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토지나 물건이 아니라 권리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노동과 자본이 결합해서 추상적 주체성, 그리고 추상적 대상성이 접합하는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렵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단순한 생산 양식이 아니라 보편적 흐름을 조직하는 체계이며 그 실현 모델은 국민국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국민국가다. 예, 여기서 이제 그 실현 모델이라는 것을 이제 한 예로 이제 국가정치죠, 국가정치.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정책 뭐 이렇게 요새 이제 한 예로 부동산 정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하나의 실현 모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익에는 본성을 특정하지 않은 채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무매개적으로 실현되는 순수하게 기능적 요소와 어떤 관계들을 직접적으로 취급한다. 이와 달리 코드는 각각의 고유한 분야들과 관련되며 규정된 요소들 간의 특정한 관계를 표현해 주는데 이것은 초월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만 더 높은 형식적 어떤 통일성, 계속 더 고도화하는 통일성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재적 공익에는 다양한 분야를 통과할 때마다 다양한 실현 모델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여기서 이제 공리계를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했는데 자본주의는 어떤 내재적 공리계 여러 공리들이 여러 개 만나는 이제 저기 있는 거죠. 뭐 그게 공리계가 이유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지대가 될 수도 있고 세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공리계를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조합하면서 다양한 또 실현 모델. 요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저기 아파트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떤 중앙은행인가 거기서 어떤 그 대출 정책을 새롭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계속 다양하게 변한다는 제가 이해한 건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본주의와 근대 국가. 그래서 사람들은 극히 다양한 형태를 가진 것을 모두 국민국가로 특징 짓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실현 모델로서의 국가일 뿐이다. 실제로 국민들이 탄생하려면 수많은 술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이 구성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어떤 대지와 민중이다 하고요. 민중을 갖지 못한 대지를 갖지 못한 민중이라는 어떤 두 가지 극단적 선택을 첨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떻게 민중과 대지를 즉 민중을 리트로넬로를 여기다 또 이렇게 갖다 쓰더라고요. 이것도 뒤에 보면은 여기서는 낭만주의 고향과 함께 극도로 피비린내 나는 냉혹하게 짝이 없는 수단들이 경합을 벌이게 된다. 공리계는 복합적이며 정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을 좀 이렇게 많이 써놨습니다. 근대 국가는 자본주의 공리계가 작동하는 내재적 실현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내재적 실현.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거는 이제 기계나 뭐 이렇게 전쟁 기계나 그런 거죠. 우리 공리계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공리계라고 하는 게 복잡성과 그 앞에서 얘기한 혼돈 상태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 혼돈은 아닌 것 같고요. 정리된 상태죠. 네, 정리된. 네. 예, 여러 가지 공리들이 만나서 어떠한 우리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변화시키는 자본주의를 끌어나간다. 자본주의가 된다. 계속 자본주의가 수정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혼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복잡한 혼돈이 아니고 체계가 잡혀진 이제 복합계라는 그렇죠. 게 예. 복합계. 네. 그러니까 그죠? 복잡하게 딱 예. 체계가 잡혀져가지고 어떻게 지금 단어가 좀 선택이 연구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배울 때 그런 복잡계가 형성이 되면
그게 증폭이 돼서 또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또 형성이면 국가가 이제 그게 또, 이제, 예, 터지죠. 그 뭐지? 네, 그렇죠. 예, 탈영토가 되는 거죠. 탈영토가 거기서 또 그 영토가 만들어지면 네. 이렇게 복잡게 영토가 또 구성이 되면 그게 막 또 다 자연스럽게 그게 또 하나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그래서 다음 명제에 그걸 음, 갖다 이제 포화라는 말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권 명제들을 이제 저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뭐 부과되는 거 또는 음. 이런 것들은 지금 부과되는 거죠. 자본주의에서는. 근데 또는 제거되는 거. 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민국가의 어떤 실현 모델이라고 말씀하신 게 예. 그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야지 국민국가가 되죠. 더 복합적으로 자꾸 만들어질 때. 음,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요. 근대 국가는 아니 얘기했고 도시가 아니라 국가가 어떤 자본주의의 주요 장치이며 자본은 국가의 형식 안에서 축적 통제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국가는 탈영토화된 자본을 다시 영토화하는 보상 기제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국가 그러니까 공리계의 실현 모델을 조금 더 이렇게 어렵지만 내용을 보면은요. 국가의 탈코드화 심화에서요. 이건 뭐냐면은 법, 정치, 경제에서 탈코드화된 흐름을 계속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네. 예속과 노회화의 결합. 그래서 어, 음, 교수님께서 얘기했듯이 사회적 예속, 정보기술 기반의 어떤 기계적 노예화. 아까 음, 우리가 이제 어, 한 소장님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뭐 예전에 고대 국가에서는 노예화해서 지금은 뭐 사회적 예속인데 음, 다시 지금 정보기술 더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AI 뭐 여기는 사이버네틱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AI가 지금 현재 현실화되면서 우리가 다시 기계적 AI의 노예화가 되는 거죠. 음, 맞는 표현인가요? 음, 예, 그렇게. 뭐 그렇죠. 지금 음,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예, 컴퓨터의 예. 노예이기도 하고 정보기술 뭐 그게 노예화 돼 있죠. 지금 다 그 음, SNS에 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그 유튜브에도 AI까지 가지 않아도 이미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음. 네. 그걸 내 목소리 들려요? 예, 네. 들립니다. 그게 그러니까 노예화하면 좀 비참하잖아. AI에 내가 노예가 된다 그러면 비참해지잖아. 근데 그러니까 사변적 실제로 뭐 신유물론 이런 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객체화된다 그래. 아, 진짜. 네. 나는 AI를 개발함으로써 인간은 네, 내가 주체가 됐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객체가 걔가 주체가 되고 나는 그것의 객체가 된다. 음, 그렇죠. 어, 그러니까 내가 객체화를 하면 할수록 나는 다시 내가 객체화 된다는 거예요. 음, 네. 맞아요. 그런 게 많죠. 키오스크 같은 것들도 저는 음, 대표적 제품이라고 봐요. 그치.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만든 거지만 결국은 키오스크 자체가 나를 부품화 시켰거든요. 예, 왜냐면 처음에는 내가 주문받는 사람이라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해주는데 이제는 거기 기계로 받으면서 기계가 뭐 만들어,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위치에서 그걸 만들고 있잖아요. 음, 그리고 더 슬픈 거는 그런 그 주체화, 그러니까 객체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전체 국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음, 일부 소수가 그런 그 자기가 주체가 되기 위해서 객체를 만들어 놓으면 음, 그놈의 객체들이 나머지 사람들을 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러면, 우린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
음, 아, 과학기술의 발달이 다 그랬어요. 음, 예, 맞아요. 문명, 기계 발달 이런 것들이 전부 음, 우리를 그 객체로 다 만들어 걔가 그 예, 전화기도 그렇고 뭐 예. 세탁기, TV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이 주체가 돼서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걔들이 우리를 거꾸로 객체화하고 있어요. 아니, 저희도 기술 같은 거 만들 때 그 기술의 효과 있잖아요. 음, 그 걔의 어떤 효과 따질 때 가장 먼저 따지는 게 인건비예요. 음. 인건비 얼마나 절감하냐. 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이것이 자동화되고 기계화되면 그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 사람의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객체화돼 버리고. 그러면 그 줄어드는 게 얼마야? 이게 지금 항상 성과예요. 비즈니스에서. 이제, 정보 시스템 만들어서 몇 명의 인건비를 절약했나? 예, 그게 성과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시다 보니까 그 들려주는 한 단어를 갖고 정말 양면성을 항상 갖고서 리듬식사고로 얘기하듯이 주체를 객체로 의미하기도 하고 객체를 주체로 갈 수도 있도록 하기도 하고요. 음, 음, 그러니까 항상 예, 상호적이라는 거야. 결국은 예, 모든 건 예, 온 세계의 사물은 네, 인간이든 일반 사물이든 상관없이 생명이 있든 없든 다 상호적인 상호적. 거지. 예. 그때 읽을 때는 그 책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그 신유물론 책에서는 객체에 대한 얘기만 들어서 우리가 음, 객체화 된다고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음, 들레주는 또 그 객체화를 또 같은 뜻 다른 언어로 또 역시 주체화라는 얘기를 하나 더 심었어요. 거기다 음, 같이 심은 거죠. 음,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재밌는 건 저희가 지금 주체 객체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으면 정말 헷갈릴 것 같아요. 걔들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우리 정말 이상한 언어 하고 있어요. 지금 두 가지 언어를 우리끼리 통해 이게 의미가 그쪽으로 다 가는데 주어가 달라. 근데 우리는 끄떡거리고 있어. 정말 재밌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신유물론 책, 사변적 실제론 책, 그다음에 들레지 책 이런 책들이 일반 대중한테는 그 사전적 어떤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보면 뭔 소리인지 헷갈리게 뭐 이상한 소리 해놓은 책을 왜 읽나 이런 그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저 유튜브에. 근데 어, 또 우리 이거 동영상을 계속 보는 사람이 30명은 돼. 네, 다음 국민 구성해서요. 토지와 인민, 뭐 대중의 결합, 그리고 국가는 없어지지 않음 해서요. 국가들은 어떤 공리계의 모델로서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 국가라는 것이 이제 지속한다는 겁니다. 국민국가는 자본주의 공리계가 작동하는 어떤 열정적이고 생동하는 구체적 형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상태라면 자본주의는 어느 정도까지 계속 유지되는 거죠, 교수님? 뭐 계속 될 수밖에 없지 뭐. 그거의 변형은 나타나겠지, 변형. 네,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 체제나 이런 거가 등장은 할 수 있지만, 어, 이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음, 아마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은 보기 힘들 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럴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객체를 주체화를 시켰기 때문에 주체화를 시킨 그 상황에서 주체가 객체를 주체화시켰을 때 그 주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 의식을 갖는 거. 음, 그게 정말 중요하죠. 거기에, 내가 그걸 만들었다는 상황을 잊지 않고, 그 객체가 주체 활동을 할 때, 여기에 얘기한 대로,
그 주체 활동을 하는 거를 또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객체와 주체의 양면성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주체라면, 그거의 음, 의미를 다 갖고 있는 주체라면, 본인이 객체도 되고 주체도 될 수 있다면 그걸 조절할 수 있죠. 그치. 예. 그리고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음. 내가 할수 그 있으니까 객체를 돌려주죠. 만들어 놓고 예. 그게 나를 그러니까 걔가 주체가 돼서 나를 객체화하기 이전에 나는 또 한 단계 또 가. 네, 그렇죠. 네. 앞서 계속 음. 그게 모델링이야. 아, 네, 네. 네, 네. 음. 아니, 이게 지금 이 이론이 모델링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이게 굉장히 또 다른 아니, 교수님 이미 이런 거 다 반영하신 것 같아요. 반영, 아니, 제 걱정되는 말로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일반 독자 못 읽어요, 교수님. 아니, 아니 교묘하게 슬쩍 넣으셨어요. 해놨어 슬쩍 그 얘기를 이번 호모 모델루스 책에는 예. 네. 잠깐 언급해놨어. 아,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책을 깊이 있게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읽은 사람은 이게 피드백, 순환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미 초창기부터 만든 거라서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럼 걔가 다시 객체가 되고 그게 주체 속으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뱅글뱅글뱅글뱅글 돌아. 이게 순환 관계예요. 네, 예, 예. 우주의 형성, 그 소멸 똑같거든. 그 그러니까 생명의 생성 소멸도 다 사이클을 계속 도는 거예요. 지금 이 공부하면서 그 모델링이 이게 순환관계라는 게 지금 이해가 되지. 음. 저도 초기에 봤을 때는 그게 그 서로 네트워크 연결 관계로 생각했어요, 저는. 예, 예, 얼핏 보면은 모델링은 인본주의적인 네, 뭐 맞아요. 네. 이론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주체가 돼서 예, 그 그렇죠. 세상을, 사물들을 네. 전부 객체화해가지고 뭘 관찰하고 해서 만들어서 뭘 또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이러면서 마치 계속 생산자로서 역할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고 이 그림을 한 방향으로만 보면. 음, 근데 다시 뜯어보면 이게 다시 순환된다고 거기 돼 있다고. 네, 아니, 그걸, 그 객체, 만들어진 그 모델을 음, 객체로 본다면 그 모델이 또 그 새로운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렇지. 예, 왜냐면 근데 그걸 저는 그 당시 이해하기는 관찰의 대상이 늘어나는 걸로 생각했죠. 음, 그러니까 내가 주체로 봤을 때 그 만들어진 뭐 없는 걸 만들었을 때 그게 또 다시 내가 인지하는 관찰의 대상인 객체가 될 수 있다. 음. 결과물조차도 뭐 이렇게 맞아. 그 그랬었었죠. 말도 맞아. 예. 예. 근데 음, 지금 이게 순환 관계가 있었다는 부분은 음. 또 새로운 또 저도 음,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 옛날 책엔 그거를 명시적으로 문장으로 안 써놨어. 음, 그렇죠. 예. 음, 근데 이번 책에는 써놨어. 아, 음, 음. 책 언제 나와요, 교수님? 아니, 뭐, 원고 보내줄까? 그냥 PDF로? 그 한번 출판사에서는 지금 다른 일 하느라고 뭐 예. 가을 늦게나 나올 것 같다고 하니까 아, 그 저희 사람들이 편집하고 있어요. 교수님, 예? 저희 제자들끼리만 먼저 읽죠. 예, 예. 내가 PDF 파일로 보내줄게. 그 출판사에 네. 보내. 예. 그리고 하여튼 저희 피드백을 좀 들레즈를 공부한 피드백을 들어보시죠. 그래도 좋아요. 네. 어차피 계속 이제 수정은 좀 해야 될 거고, 네. 그 임미수 작가가 완전히 전부 다 읽었어. 미주알, 고주알. 글씨 하나하나. 저기, 뭐야, 다 검토해 줬어. 음,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다시 이제 수정한 거를 이제 출판사로 보낸 거예요, 지금. 음. 일단은 시기 교수님 잘 봐서 그 좀 유명한 책 안 나올 때 가뭄 가뭄 시기에 내세요 꼭. 예. 가뭄의 단비처럼. 여기까지 하시죠. 네. 네. 뭐야, 이 아유, 번호가 몇 번인데? 이게 6번까지 6번. 이제 좀 뒤에 국가란 무엇인가가 이제 결론이거든요. 거의 끝났는데 예. 아니, 이번 8번까지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예, 챗GPT가 이렇게 해서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만 그럼 잠깐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 이제 좀 전에 마무리는 해야지. 예, 그래. 다 얘기, 5분 안에 마무리해야죠, 5분 안에. 한 챕터가 안 끝났군요. 예, 그리고 이제 세 가지 국가 형태의 통치적 관계, 이것도 계속 뭐냐면은 고대 제국 국가에서 진화된 제국, 봉건제 국가, 그래서 근대 국가까지 어떤 그 흐름을 이제 요약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챗GPT가 이제 진짜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게 정리를 이제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해줬어요. 그래서 좀 이게 한번 국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한 문장씩 그냥 저기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는 선형적 진화의 산물이 아니다. 계속 얘기한 거죠. 선형이 아닌 것. 그리고 국가와 이제 자본주의와 국가는 분리되지 않는다. 예,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예. 그리고 현대 국가는 거대 기계이다.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건 예전에는 이제 노예제에서 이제 사회적 예속인데 이러한 것들이 거대 노예제도 노예화도 이제 주체와 이제 사회적 예속도 같이 결합되는 어떤 거대 기계라는 것이고요. 계약은 외적 합의가 아니라 자기 포약이다. 저는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또 헤겔의 그 저기 철학을 얘기하면서 이제 한 얘기인데요. 아주 좀 저한테는 의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경제적, 기호적, 정치적 흐름이 복합 구조이다. 이것도 계속 우리가 공리계를 얘기하면서 얘기한 거고요. 인간은 국가 안에서 스스로를 포획하는 존재가 된다. 좀 의미 있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포획하는 없어. 존재. 네. 인간은 스스로 포획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회사에 가서 수그리고 들어가는 것도 내가 포획 당하는 거잖아.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네, 맞아요. 모임에 가입하는 것도 그렇고, 네. 내가 결혼해서 가족을 꾸미는 것도 그렇고, 다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포획 당하는 거야. 수고했습니다. 예, 마지막 14 마지막 이제 명제 14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다음 주에 네. 저기 뭐냐면 어떤 여건들 뭐 부가라든지 제거라든지 포화라든지 이런 명제들에 대해서 이제 단어들에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한 거거든요. 장은 길어도 이걸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는 그러면은 이제 14장이죠? 네, 맞습니다. 명제 14. 예, 이제 아니, 14장. 이거는 제가 조금 하고서요. 14장을. 예. 그렇죠. 14장이 누구더라? 전가요? 네. 이게 정신이 없구만.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정말 대단한 게 GPT가 6개 결론 해준 게 그냥 박사님 정리를 잘 하셨는지 쏙쏙 들어오네, 한 방에. 하나, 어? GPT보다 우리가 훨씬 이해가 좋다는 얘기지. 하는 게 아니에요. 챗 GTP의 포획대에서 한 겁니다. 어쨌든 예, 다 이해돼요. 고마워. 네. GPT도 우리를 객체화시키고 있어요. 그건 알겠습니다. 알면 되는 거야. 네. 모르고 당하는 게 문제지, 알고 자기가 선택하는 건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게 계속 주체화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고생했어요. 예. 네.